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 심화권에서 중등 수학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수학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영상 찍게 돼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로는 중학교 중등 수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걸 배우는지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내신이라던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간단한 소개고요. 잠깐 멈추시고 보셔도 괜찮고, 저 이제 주로는 사실 고등부를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중등 수학 진행할 때도 고등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니까 중등에서도 이 부분을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강조하면서 수업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지금 1학기 파트는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될 거고요. 주로 이렇게 방정식이나 함수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대수를 계속 배우기 때문에 대수 위주로 거의 대수만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학생들한테 저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처음에 수에 대해서, 수학이니까 수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에 대한 좀 이해를 넓히는 부분이라고, 개념을 확장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처음에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전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쪽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2학년이지만 1학년 때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게끔 하는 파트가 이쪽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학기 파트는 사실 대부분 기하라고 부르는 도형 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흰색으로 써 있는 게 기하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통계 또는 확률, 고등학교로 따지면 이제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학기의 대수 파트만큼 고등학교까지의 연관성은 비교적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2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확률,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 이 부분은 당장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부분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간단하게 1, 2, 3, 4는 그냥 계산할 때 산수할 때 쓰는 그런 숫자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대수에서 사용하는 수는 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합성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려고 소인수분해가 처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죠. 근데 예전 2015년 개정에서는 저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가르쳤다면은 22년도 개정인 현재는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정수와 유리수 파트에서는 주로 음수 부분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라고 하는 음수 부분이 확장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유리수의 계산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다만 1회독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워하지만 2회독, 3회독 할 때는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유리수의 계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방정식이 될 거고요. 문자화식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될 건데, 문자는 대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를 대신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자를 잘 활용해 가지고 수식의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문자화식 중점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자화식은 뒤에 있는 1차 방정식의 활용 같은 부분에 비하면 비교적 학생들이 쉽게 풀기는 하는데, 풀어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활용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항하는 법을 처음 배우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은 풀어내는 편이에요. 풀어내는 편인데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 보통 1학기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일 겁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학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뭔가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를 수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하는 게 대수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힘들지만 조금 더 프린트 많이 주고 문제 많이 찍어내서 학생들한테 풀릴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은 그래프와 비례인데요. 함수를 배우려면 이제 함수는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은 전부 다 2차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면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정비례와 반비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2학기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 기하를 배우게 되는데 도형을 배우게 될 건데 그 도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도형, 점선면 같은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위치관계, 뭐 평행이라던가 수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앞부분은 굉장히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작도와 합동으로 넘어가면은 조금씩 어려워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작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이후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합동은 이후에도 자주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도 합동과 닮음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합동 위주로 조금 강조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평면 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각형과 원과 부채꼴을 배우는데 주로 넓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 이외에 뭐 대각선이라던가 여러 부분을 배우긴 하지만 주로 넓이 부분 계산하는 거를 좀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학생들이 넓이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단순 계산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입체도형 넘어가면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할 때는 정말 계산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조금 깊이 하는 부분이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2학기 중에 제일 학생들이 쉽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일 앞부분은 22년 개정을 통해서 전에 3학년 때 배웠던 대표값이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라던가 히스토그램이라던가 상대도수 같은 거를 배우면서 1학기 부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심학중 내신인데요. 뭐 심학중뿐만 아니라 운정지역 전체 내신이 비슷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왔는데 대략 뭐 한 23문제 정도 중간고사가 출제된다라고 치면은 그거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3문제 정도, 3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가 프린트 문제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고 나머지는 학교 교과서 문제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프린트의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 위주 출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는 이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항 한 문항 한 문항의 난이도를 말씀드린 건데 제일 쉬운 거 하 난이도부터 중상에 해당하는 난이도 정도까지 출제가 된다. 진짜 어려운 난이도는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 아니라 시중 교재 뭐 센이라던가 RPM이라던가 제일 그냥 흔한 시중 교재 기준으로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이도도 그렇게 막 높지는 않고 이미 주어진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100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은 꽤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100점이 실력이 되어도 특히 중학교에서 처음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시험을 한 번도 안 보다가 처음 보니까 시험 운용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시험을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력과 상관없이 한두 문제 틀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중학교 시험은 100점 맞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고등학교는 그럼 어떠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고등학교는 당연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절대평가였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많이 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0점은 극소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게 되며 100점, 90점, 100점 거의 100점 맞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 70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조금 중학교 시험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이나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 수업마다 수업 전에 실전 시간에 기출 모의고사를 보게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수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이런 시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조금 제고시키고자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관리나 1:1 무한 클리닉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제 비교적 학생들이 뭐 틀렸는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학생은 어디서 틀렸고 이 친구는 어디서 무엇을 잘못해서 틀렸는지를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그 주말에 1:1 클리닉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강 때 그 부분 좀 기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완전히 개념 알았는지 아니면 다시 스스로 풀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문제는 프린트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약 한 10일 정도 전에 프린트 위주로 정말 많이 반복하게 되고, 또 그 전에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는지, 다른 학교들에서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는지 많이 기억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변형이 될 것이다 라고 학생들한테 안내해주고 시험 임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주로 고등 유형은 중등의 심화 문제를 살펴보면은 사실 초등도 마찬가지고 중등도 마찬가지고 다음 단원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고등 부분에 있는 유형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심화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 좀 발췌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풀려보게끔 하면서 고등 유형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수학 선행이 들어가게 될 텐데, 공통수학 선행 단순히 그냥 개념 선행만 이렇게 쭉 진행하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선행 진행을 하고 유형 선행, 쉽게 말해서 현역들이 푸는 문제집으로 확실하게 각 유형별로 다 쪼개가지고 문제풀이 다 진행하고 스스로 문제 풀 수 있게끔 좀 진행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현역들이 푸는 거 선행인데 풀려면 당연히 힘들 거잖아요. 근데 힘든 만큼 저는 기억이 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실제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풀이도 해주고 학생들한테 풀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본 유형이 변형돼서 나오게 된다. 중학교와 달리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금씩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신 대비 미리 체험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비교적
어디서 틀렸는지, 뭘 이해 못했는지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피드백을 맨날 수업 끝나면 보내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오늘 뭐 배웠다, 오늘 2학년에서는 뭘 했다, 뭐 수업에서는 뭘 했다, 이 내용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학생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어느 부분 오늘 수업에서는 잘 했고, 뭐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짜면은, 공부 방향을 짜면은 좋겠다라고 많이 이렇게 좀 쓰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 만들 당일 그냥 보낸 거 캡처해서 그냥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은 학부모님들께 오늘 이렇게 수업을 했고 학생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보고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좀 학생들한테 정리하고 기억을 해가지고 향후 관리를 할 때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수업을 5시 반부터 이제 본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학생들 수업 끝나고 4시 정도부터 보강 거의 항상 당연히 학생 수가 많아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들은 항상 불러가지고 4시부터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나는 뭐 보강 안 와봤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저는 누군가와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기들 좀 가져왔습니다. 후기들 100점 맞아서,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보내주신 문자도 있고, 아니면 뭐 졸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마지막에 보내주신 문자도 있습니다. 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